한국, 그 작은 나라가 기후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원은 부족하고 영토는 협소하며 아시아의 녹색 기술은 늘 중국과 일본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2024년 벨기에 브뤼셀의 세계 기후 기술 포럼에서 그의 콧방귀 섞인 비웃음과 함께 회의장은 깊은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은 깔끔했고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노트들은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펜까지도 색상별로 배열해 두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어요. 제 이름은 헬레나 슈타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환경생물학자예요. 오랫동안 저는 높은 창문과 하얀 벽이 있는 큰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하얀 실험복을 입고 금발 머리를 뒤로 묶은 다음 또 하루의 꼼꼼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비치고 있는 동안 저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이메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중요한 과학회의 초대장이었어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일 예정이었고 저는 한국에서 온 민혁 박사의 발표를 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예요. 그의 이름을 읽으면서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답니다. 한국, 자원이 제한된 작은 나라, 그들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진정한 과학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돈, 첨단 실험실, 그리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또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서 나온 야심찬 프로젝트군.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발표는 K-에어셀이라는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공기 속 해로운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깨끗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좋아서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민혁 박사의 예비 보고서를 출력해서 페이지를 넘겨보고 있었죠. 숫자들이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사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보였던 거죠. 저는 빨간 펜으로 여백에 메모를 하면서 의심스러운 수치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창문 밖으로는 베를린의 스카이라인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높고 회색빛으로 서 있었어요. 그 건물들은 변함없이 단단해 보였는데 마치 과학과 연구에 대한 제 생각처럼요. 자원이 많은 큰 나라들이 큰 발견을 하고 자원이 적은 작은 나라들은 더 작은 기여를 한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적어도 그게 제가 항상 믿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면서 제 생각이 끊겼어요. 헬레나, 브뤼셀 포럼에 관한 이메일 받았나요? 밀러 박사가 물었어요. 그는 제 부서장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흥분된 것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네, 받았어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회예요. 그가 계속 말하고 있었죠. 한국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연구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물론이죠. 저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듣게 될 내용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사무실의 큰 책장으로 걸어갔어요. 제 손가락이 제 연구가 실린 과학 저널들의 책등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20년간의 연구 결과들, 모두 최고의 장비와 넉넉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더 적은 자원으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후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색 정장, 걷기 편한 신발, 그리고 물론 노트북과 노트들을 꾸리고 있었죠. 제 가방 속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제 세계관 속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아파트 창가에 앉아 도시 전체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는 브뤼셀로 날아갈 거예요.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을 거고 민혁 박사의 발표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접근법이 왜 전 세계적 규모에서 작동하지 않을지 모든 이유를 짚어낼 예정이었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평가하고 분석하고 너무 좋아서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아이디어의 결함을 찾아내는 거죠.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제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베를린의 밤이 내리면서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불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죠. 만약 내가 틀렸다면 어떡할래?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물론 제가 틀릴 리 없었죠. 저는 환경생물학을 공부하는데 평생을 바쳤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의미 있는 혁신에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도
그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제대로 포장되었는지 확인하면서요. 아침에 입을 옷도 미리 챙겨놓았죠. 여행 전에 항상 하던 일들을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꿈은 평소와 달랐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실험실들이 보였고,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들도 보였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들도 보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수년간 품어온 확신이 어떻게든 덜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택시는 정확히 7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운전사가 제 가방을 트렁크에 싣는 동안 저는 아파트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돌아올 때는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건물이나 제 아파트가 아니라 제 안에 무언가가요. 브뤼셀 국제 포럼이죠? 운전사가 주소를 확인하면서 물었어요. 네. 저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으며 확인했어요. 과학 컨퍼런스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베를린은 우리 주변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커피잔을 들고 서둘러 출근하고 있었고, 버스와 전차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할 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을 향해 달리면서 저는 제가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할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민혁 박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과 혁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제 자신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강요할 무언가를 향해요. 저는 노트를 펼쳐 다시 제 메모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사실과 데이터, 이것들은 항상 제 탓이었죠. 어떤 놀라운 주장을 들을지라도 이것들이 브뤼셀에서 저를 현실에 붙들어 줄 거예요. 적어도 택시가 공항을 향해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회의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답니다. 가을의 브뤼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원의 나무들은 주황색과 노란색 잎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은 오후 햇살 아래 따스해 보이고 있었죠. 제 택시가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몇은 다른 회의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파란색 정장 재킷을 바로 잡고 들어가기 전에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금발은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파란 눈은 안경 너머로 날카롭고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항상 전문적으로 보이길 원했어요. 첫인상은 과학계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니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메인 홀은 대화 소리로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과학이라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었죠. 저는 등록 데스크에서 이름표와 컨퍼런스 자료를 받았어요. 제 이름표에는 헬레나 슈타인 박사, 베를린 환경연구소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작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민혁 박사의 발표가 열릴 컨퍼런스룸은 2층에 있었어요. 저는 앞쪽에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일찍 도착했어요. 의자에 부착된 작은 책상 위에 노트북, 펜, 그리고 물병을 차례대로 놓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제 꼼꼼한 평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들어오면서 조용한 대화로 방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통로 건너편에 자리를 잡은 중국의 유명한 연구자 리웨이 박사를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의 노트를 검토하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는 어려운 질문을 잘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정확히 오후 2시에 사회자가 모두를 환영하고 첫 발표자를 소개했어요. 민혁 박사가 연단으로 걸어 나오자 제 속이 살짝 긴장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는데 아마 30대 초반 정도였을 거예요. 그는 단순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그의 손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면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는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연구가 우리 질문들을 견뎌내지 못할 걸 알고 있나 봐.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웨이 박사가 민혁 박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에게 다가갔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고 있었어요. 민혁 박사는 어깨를 펴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전혀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죠. 불이 어두워지고 발표가 시작됐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제목이 보였어요. K에어셀 기술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탄소 포집. 저는 분명히 발견할 문제점들을 모두 적어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민혁 박사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상세한 차트와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팀이 울산에 버려진 공장을 자체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커뮤니티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어요. 탄소 포집률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어요. 저는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메모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문제점을 찾는 대신 어떻게 그렇게 인상적인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적고 있었죠.
새로운 정보들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제 펜은 페이지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국제 파트너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였어요. 지도에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결이 표시되어 있었죠. 각 선은 K-에어셀 기술이 다른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조정된 협력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민혁 박사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기회로 봅니다. 이 말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건 제가 과학 연구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항상 더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손을 들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어요. 당신의 실행 일정이 매우 야심차게 보입니다. 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이 모든 나라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민혁 박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각 지역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안 옵션까지요. 그의 팀은 모든 것을 생각해놨더군요. 저는 열심히 필기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날 무렵 방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도 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과학자들이 서로를 향해 기울이며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어진 커피 브레이크 동안 저는 창가 근처에 혼자 서서 민혁 박사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아프리카 과학자가 열정적으로 그의 손을 흔들며 이 기술이 그들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방 안의 흥분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마치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요.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베를린 대학의 마커스 교수였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민혁 박사 주변의 인파를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팀은 자신들의 한계를 강점으로 바꿨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문제에 그냥 돈을 퍼붓는 대신 다르게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뒤엉켜 있었어요. 발표의 데이터는 탄탄했고 결과는 진짜였어요. 민혁 박사의 팀은 제한된 자원으로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뤄냈던 거예요. 오후 세션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그 슬라이드들, 그 결과들, 그 국제적 파트너십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혁신과 자원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단단한 땅 대신 배 위에 서 있는 느낌처럼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노트를 쫙 펼쳐놓고 있었어요. 민혁 박사의 발표에서 실수나 과장된 부분을 찾기 위해 각 페이지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하지만 정보를 더 살펴볼수록 저는 그의 연구가 탄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브뤼셀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 고대 도시는 수세기 동안 과학적 발견과 변화하는 아이디어들을 지켜봐 왔죠. 지금은 또 다른 하나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제 확신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요. 내일은 컨퍼런스의 또 다른 하루예요. 저는 민혁 박사를 다시 만날 거예요. 그의 연구에 대해 더 많이 들을 거고요. 그리고 제 과학자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가정이 아닌 질문을 가지고 갈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불안하면서도 어쩐지 더 가벼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도 틀리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길고 긴 발표와 토론의 하루를 보내고 나니 호텔 옥상은 정말 평화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기 위에서 바라보는 브뤼셀은 반짝이는 불빛과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동화 속 도시 같아 보였죠. 시원한 저녁 공기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들로 가득 찬 제 머릿속을 맑게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난간에 혼자 서서 석양의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민혁 박사의 발표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 데이터, 결과들,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모든 것이 20년 동안 제가 과학적 연구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혁 박사가 제게 걸어오고 있었죠. 그는 차 두 잔을 들고 있었고 공손한 미소와 함께 한 잔을 저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긴장되는 기분을 느끼며 그것을 받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있게 그의 연구가 왜 불가능한지 모든 이유를 말했을 텐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찻잔에서 나오는 김이 작은 구름처럼 차가운 공기 속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니 마치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민혁 박사는 조용히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질문을 했죠. 자원 제한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론적으로는 당신이 이룬 것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와 돈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제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팀이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회의론자들 제한된 자원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저 같은 사람들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들은 제약 조건을 다르게 바라봤대요. 그들의 한계가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은 해결책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3년 동안 실패했어요. 그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말했는데 그의 정직함에 놀라고 있었어요. 각각의 실패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줬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제약을 변명이 아닌 기회로 보길 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두워지는 하늘의 별들이 나타나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그의 연구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흥미로운 과학적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죠. 우리는 실행과제, 재료과학 문제, 규제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완전히 잊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늦게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민혁 박사의 발표에서 얻은 메모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제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보다 더 좋았죠. 만약 제가 이거 자원과 혁신 사이의 관계에 대해 틀렸다면 또 무엇에 대해 틀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웨이 박사의 대규모 기후 솔루션에 관한 발표에 참석했어요. 그의 접근법은 엄청난 자금과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었죠. 제가 항상 선호했던 종류의 접근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심지어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리 박사의 연구팀 멤버 중 한 명인 루가 다른 과학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는 민혁 박사의 접근법이 특정 응용 분야에서는 실제로 더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더 단순한 디자인 덕분에 돈이나 인프라가 많지 않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오후 세션을 건너뛰었어요. 대신 브뤼셀의 오래된 거리를 혼자 걸으며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제 발밑의 자갈돌들은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무수히 많은 인간 이해의 변화를 목격해왔어요. 이제 그것들은 제 변화도 목격하고 있었어요. 과학적 혁신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더 많은 자원이 더 좋은 결과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왔어요. 저는 항상 돈이 적은 나라에서 온 작은 연구팀들이 제 연구실 같은 잘 지원된 곳과 경쟁할 수 없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증거는 제가 틀렸음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작은 공원에서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더 좋은 장난감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어요. 거기엔 제가 어른 과학자로서 어쩐지 잊어버린 교훈이 있었던 거죠. 저녁 무렵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진정한 과학은 편안한 믿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이끄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증거는 혁신, 자원, 가능성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브뤼셀 위로 해가 지고 있는 동안 저는 호텔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저는 민혁 박사에게 회의론자가 아닌 잠재적 협력자로 다가갈 거예요.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도 하고 설레게도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판단하기보다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마음이었죠. 이 불확실함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는 상쾌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눈을 뜬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도시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내일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브뤼셀 포럼의 마지막 날은 황금빛 햇살이 컨퍼런스 홀 창문을 통해 쏟아지며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파란색 폴더에 제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제 메모에는 비판 대신 새로운 코멘트, 신선한 아이디어, 그리고 질문들이 적혀 있었어요. 메인 발표실 안에서는 과학자들이 마지막 세션을 위해 모이고 있었죠.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았는데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민혁 박사가 무대에 올라 최종 실행 일정을 발표할 때 저는 이전과는 다른 귀로 듣고 있었어요. 그의 계획은 야심차지만 논리적이었어요. 그가 K에어셀 기술이 다양한 지역에 맞게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제 연구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우리 베를린 팀은 작년에 국경을 초월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그의 프로젝트를 더 빨리 진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토론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일어서자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모두가 제가 도전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저는 그의 모듈식 접근법과 우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결합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조합은 실행 시간을 거의 7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평소 제 목소리에 묻어있던 회의적인 어조 없이 말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민혁 박사는 놀란 듯 하다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제안을 고려하고 있었죠. 그는 이 중복이 자연스러운 실행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데 동의했어요. 우리가 이 협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간략하게 논의하는 동안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민혁 박사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짐을 모으고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탄소 포집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 연구실이 그가 어제 언급했던 촉매제 분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진정한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컨퍼런스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팀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주에 연구팀들과 화상 회의를 설정하기로 약속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었어요. 구름이 비행기 아래로 부드러운 하얀 이불처럼 떠 있었죠. 3일 전 저는 제 견해에 확신을 가지고 브뤼셀로 날아갔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베를린에 제 연구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즉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제 책상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고 분석도 여전히 철저했지만 제 접근 방식이 바뀌었던 거죠.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저는 비싼 장비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 방법론을 탐구하자고 제안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몇몇 팀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흥미로워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컨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자원 제한이 한국 팀으로 하여금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어떻게 강요했는지 설명했죠. 3개월 후 민혁 박사의 팀과 함께한 우리의 공동 제안이 예비 자금 승인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는 연구실 간 정기적인 교환 프로그램을 설립했어요. 베를린의 젊은 연구원들이 한국으로 여행하고 한국 과학자들이 우리 연구실에서 일하러 오고 있었죠. 추운 겨울 저녁, 제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는 동안 저는 우리의 확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지원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 폴더 더미는 미래를 나타내고 있었죠. 우리의 협력적 접근 방식에 흥분한 밝은 젊은 인재들이었어요. 제 사무실도 제 생각처럼 변했어요. 벽에는 한때 증명서와 일정표만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한때 저가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나라들 전체에 걸친 우리의 성장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차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지도 위의 각 선은 단순한 공유 연구가 아니라 공유된 관점, 즉 제안이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이해를 나타내고 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어요. 새 인턴이 거기 서서 우리의 최근 돌파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엇이 우리 프로젝트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는지 물었어요. 저는 브뤼셀 컨퍼런스 이후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진정한 혁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는 데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대신 그것은 도전과 제안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대응하느냐에서 온다고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잠그면서 베를린의 스카이라인이 어두운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봐왔던 똑같은 전망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한 각도에서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관점을 살짝 바꾸면 놀라운 무언가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에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회의론에서 이해로 가는 제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과학자들이 종종 어렵게 느끼는 일이에요. 하지만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맞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내일 우리는 민혁 박사 팀과 주간 화상 통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원래 설계보다 47%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향상된 K에어셀 프로토타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논의할 거예요. 심지어 리웨이 박사도 우리의 방법론 문서를 요청했어요. 그건 저를 미소 짓게 하는 작은 승리였죠. 제가 걸어가는 동안 도시는 눈의 이불 아래 잠들어 있었어요. 발자국이 제 앞으로 가는 길을 표시하고 있었죠. 각 걸음은 성장이 움직임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제 과학적인 마음은 여전히 분석적이고 신중하지만 이제는 한때 고려 없이 무시했을 가능성에도 열려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야말로 제가 발견한 바로는
최고의 과학의 진정한 정신이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짝이는 사연 가득 담아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내일도 우리 함께해요.